자, 2회차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죠. 이 기공은 주로 이제 식물의 잎 밑면에 있죠. 물론 윗면에도 이제 있긴 있지만 잎의 이제 뒷면, 아래쪽 면에 더 많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이죠.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잎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는 또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물도 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되는 현상, 기공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증발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식물의 잎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위쪽 껍질 부분, 맨 위쪽 표면과 아래쪽 표면에 보면 이제 큐티클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이거는 식물의 잎을 자세히 보면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제 맨들맨들거리죠. 그 표면이. 그게 이제 큐티클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왁스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물의 잎을 건조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밑면에 보면 이제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했고, 이 구멍을 구성하는 구멍에 이제 그 가장자리 부분에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공변세포. 이 공변세포의 이 사이 공간을 기공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공변세포가 이 기공의 열고 닫음을 조절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고, 이제 안쪽에 보면은 세포층이 있겠죠. 이 층이 보통 이제 두 층이 있어요. 한 층은 세포들이 매우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그 아래쪽 층은 약간 구멍도 이렇게 뻥뻥 뚫려 있고 조금 느슨하게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부분을 뭐 책상 옆육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밑에 층에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 아래쪽 층은 해면 여육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공변세포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좀 틈이 있어야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면 여육 조직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층 아래층에 이제 상면 표피, 아래쪽에는 이제 하면 표피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큐티클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이라는 게 있죠. 인맥. 모든 잎에는 이제 인맥이 있는데 이 인맥은 바로 물관과 체관입니다. 물관과 체관. 물관을 통해서 물과 무기물이 이동하고 체관을 통해서는 양분이 이동하게 되죠. 잎에 있는 물관 체관이 이제 인맥을 구성을 합니다. 자, 증산작용이 이제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있던 물이 증발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저 위쪽 바닥에 있던 이 물이 위쪽 잎까지 끝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애초에 증산작용에서 생긴 이 음압, 마이너스 압력이 이 물을 빨아 올리는 원동력이 돼요. 물론 그 외에 물의 응집력, 물 분자들 간의 이제 응집력하고 그리고 물관과 물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해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 잎 줄기를 지나서 이렇게 잎까지 끝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제 잎까지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물을 퍼올린다고 치면 막 펌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같은 게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식물은 그냥 힘을 들이지 않죠. 자연스럽게 증산작용에서 이제 생기는 증산작용부터 그 다음에 물의 이제 응집력, 부착력 덕분에 이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물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물 분자들은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제 응집력이 있죠. 물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응집이라고 해요. 응집. 물 분자와 물관의 벽 사이에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착력이라고 그래요. 부착력. 그래서 물줄기가 이제 쭉 이런 힘들이 없다면은 서로 밀어낸다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빨려 올라오기 힘들겠죠.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쭉 끝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증산작용에 관한 또 이제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시험관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 위에 이제 식용유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물이 증발하지 않겠죠. 양쪽 시험관에다가 이제 하나는 잎이 있는 식물을 꽂고 하나는 잎을 다 떼버리고 잎이 없는 이 나뭇가지 줄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식용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관에 있던 물이 그냥 증발되지는 않겠죠. 그냥 증발되는 걸 막아두고 만약에 이제 물이 증발된다면 식물의 이제 물관을 통해서만 이제 이렇게 올라오도록 설치를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쪽은 잎이 있는 거고 한쪽은 잎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래 두면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이렇게 오래 두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잎이 있는 곳은 증산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없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이제 예제 워크시트에 이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공의 열고 닫음이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자, 기공이 열려야만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산소가 빠져나가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야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공을 또 마냥 열어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이 계속 증발이 돼요. 그래서 이 기공은 꼭 필요할 때, 광합성 해야 될 때만 열리고 안 그럴 때는 닫아놔야 되죠. 그래야 물을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공의 열고 닫힘은 정교하게 조절을 받습니다. 자, 언제 이제 조절을 받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기공이 어떻게 조절을 받느냐면 기공을 조절하는 세포가 공변세포라 그랬죠. 공변세포.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하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변세포가 팽팽해지면 빵빵해지면 요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즉 기공이 열립니다. 거꾸로 공변세포가 흐물흐물해지면 축 처져버리면 기공이 닫혀버리게 돼요. 자, 이것은 마치 해수욕장에 그 튜브 있죠, 튜브. 우리 풀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이제 튜브 타잖아요. 튜브에다가 바람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튜브가 팽팽해지면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죠. 요 사이에 구멍이 생기죠. 튜브에다가 바람을 샥 빼버리면 접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없앨 수가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팽팽해지면 열리고 바람이 빠지면 흐물흐물해지면 공변세포가 팽팽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기공이 닫혀버립니다.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도 들어가고 산소도 나오고 할 수 있겠죠.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겠죠. 물론 산소나 이산화탄소도 출입을 못하겠죠. 기공이 닫히면. 자, 그렇다면 공변세포가 이제 어떻게 해서 팽팽해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느냐. 참고로 얘기하자면
주로 이제 이온들에 의해서 조절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온이 아니고 물이죠, 물. 이온들의 이동을 따라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 내부에 칼륨이 많아지면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용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따라가죠. 그래서 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팽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해져요. 그러면 기공이 열리게 되고 세포에서 이제 칼륨이 빠져나가면 물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팽압이 낮아지니까 세포가 흐물흐물해지면서 기공이 닫힌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공은 언제 열려야 될 것이냐? 기공이 열려야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서 광합성을 진행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기공을 너무 오래 열어놓고 보면 물이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공은 낮에는 이제 열어놓고 밤에는 닫습니다. 밤에는 어차피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니까 기공을 열어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밤에는 닫고 낮에는 빛이 비치니까 기공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아침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기공이 열리겠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CO2 농도가 떨어지면 광합성 할 때 CO2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또 CO2가 고갈이 됐을 때도 이제 기공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공변세포 내부에 어떤 유전적으로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참고로 세포 자기가 이제 알아서 그냥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포 내부의 요인들, 그 다음에 환경, 빛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게 된답니다. 증산작용이 언제 활발할 거냐? 자, 기공이 열렸을 때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주위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증산작용의 강함과 약함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증산작용이 더 활발해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물이 좀 더 증발을 잘할 거 아니에요. 습도가 낮으면 역시 물이 더 잘 마르겠죠. 바람이 잘 불 때 역시 증산작용이 더 활발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숲에 갔을 때는 보통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도시는 엄청 덥잖아요. 실제로 도시가 이제 숲, 산림보다도 훨씬 더 더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제 답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아스팔트 색깔이 검기 때문에 이제 빛을 흡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뭐 전자제품 같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또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내용과 관련되는 이유는 바로 증산작용 때문이죠. 자, 증산작용이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물이 수증기가 될 때 기화열이 필요하죠.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가 되려면 열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시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린 다음에 이 땀이 식어야 시원한 거죠. 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식물이 증산작용했을 때도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많으면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물이 수증기화 되면서 열을 많이 뺏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숲이 도시보다 훨씬 시원하대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도 모두 마치겠습니다.